국립환경연구소의 권상일 박사님께서 다음 발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권상일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상일 박사님은 한국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근무해 오셨고요. 배기가스 인증,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도입, 또 국제 협약 준수 등의 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상용차의 경우에는 유로6 및 RD 규제 도입 연구에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증 및 팸스를 활용한 인서비스 컨포미티 테스트 쪽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권상일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는 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발표인데요.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에서 대형차의 실도로 규제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는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증 시험 방법이 실험실 내에 특정한 조건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배출가스와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많은 보고가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실 테지만 저희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를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연구소는 이제 한국의 자동차 환경 인증 기관이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환경 저감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요 임무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배출가스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한 인증 및 평가.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 이제 사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자동차에서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인 이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자동차 환경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검사 업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연료 및 그리고 연료 첨가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배출가스가 국내 총 얼마나 되는지 배출량을 평가하는 저희가 인벤토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독성 물질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체 유해성 관련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연구소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규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 그리고 한국에서 유로6 규제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팸스를 이용한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가 개선되는 부분과 그리고 강화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의 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시는 이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이 이제 저희의 수도권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보시면 전체 인구의 약 50%, 한국의 전체 인구의 약 50%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도 전체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의 한 45%가 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저감 정책을 만드는 이 정부 당국의 입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전 과제가 많은 그런 지금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새 돌아다니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겨울 또는 이제 봄철만 되면 고농도의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국내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2016년도에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 분야 부분만 잠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나오게 된 이제 원인들은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기상 조건도 있고, 뭐 산업 분야, 그리고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런 외부에서 오는 영향들 있지만, 자동차 분야, 자동차의 배출가스 분야도 이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중에 교통 분야의 대책을 보시면 먼저 두 가지의 주요 이제 대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나 그리고 하이드로진 자동차 같은 수소 자동차의 같은 무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주요 부분이 이제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 검사인 IM 프로그램의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대책 중에서는 RSD를 이용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들의 적발, 그리고 현재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디젤 자동차의 운행차 검사 항목 중에 질소산화물 항목의 추가, 이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보급 확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LEG 로 에미션 존을 설정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오늘 발표의 주제인 이제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의 도입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 규제를 만들기 전에 과연 실제 대형 경유차에서 실제 주행 중에는 어느 정도의 배출가스가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평가한 결과고요. 결과로는 그 당시에 실험실 내에 인증 시험 조건이 이제 ETC 시험 결과보다 실도로 주행에서는 한 1.5배, 2.5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이거는 이 결과 자체로는 최근에 나오는 폭스바겐이나 이런 소형 경유차에서 나오는 수십 배 이런 것보다는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 결론을 통해서 실도로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저희 한국에서 유로6 규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자동차의 관리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 단계에서의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제작 이후에 소비자가 운행하는 운행 단계에서의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로 제작 단계의 제작차 관리 정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단계의 배출가스 관리 정책은 양산 전에 제작자가 받아야 되는 인증 검사를 통한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 이후에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을 생산을 한 이후에 검사하는 COP 테스트, 그리고 소비자한테 팔린 이후에 검사하는 이제 인유즈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이런 전체 관리를 통해서 자동차가 생산 전부터 보증 기간 동안 운행하는 동안에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관리하는 정책을 저희가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에미션 디페이트 리포트라는 것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일정 부분 이상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제작사를 통해서 강제로 리콜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대형차의 저희 배출가스 규제 강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0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로6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부여된 그런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방법도 바뀌었고, 기준은 당연히 강화됐고요. 그리고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가 도입됐고, 그리고 새로운 OBD 시험 규정이 도입되는 등 유로5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규제 저희가 적용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션 테스트 현재
실험실 단계에서 하는 인증시험 방법이 그 WHTC, WHSC라고 하는 그 글로벌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유엔에서 만든 그 국제 표준 시험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형차의 팸스가 도입됐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OBD 시험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 금년부터는 유럽과 거의 동일한 그 규제가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OBD 규제의 특징을 보시면 기존의 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밀등이 들어와야 되는 그 오작동 판단 기준이 낙수와 PM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부품에 대한 모니터링 요건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 들어와야 되는 그런 요건들도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이 IPR이라고 하는 실제 운행 중에도 이게 관련 부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료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IPR 개념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행 시에 최소한 10% 이상은 각 전체 부품에 대한 모니터링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제 유로 6에서는 그 강화된 질소산화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모든 차량에 SC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R 부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그 규정들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워닝 시스템 그리고 뭐 드라이브 인듀스먼트 시스템 등의 그 규정이 들어와서 소비자 아니면 제작사가 제작사가 만들 단계에서부터 이 SCR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규정들이 추가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오늘 주제인데요. 보시면 이제 팸스라고 하는 그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치를 자동차에 싣고 실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이런 이제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가 유로 6에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현재 WHTC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운행 단계에 따라 운행 패턴에 따라서 약간의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현행 기준에 이제 0.50%의 마진을 둬서 현행 기준에 이제 1.5배라는 이제 그런 적합 해수를 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저희가 지금 그 작년부터 진행된 그 저희 팸스를 이용한 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년 동안에는 이제 유럽보다 약간 완화돼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 배출오염 기준의 배수로 표현되는 그 컨포먼트 팩터, 우리말로 이제 적합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적합계수가 한 2.0으로 1년간 완화되었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유럽과 동일하게 적합계수 1.5로 그 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가 그 인증 시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사후 관리, 그러니까 자동차가 소비자한테 팔린 이후에 이 운행되고 있는 차가 그 기준을 그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인유저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그 판정 기준을 보시면 제가 2단계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선정된 차종당 5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불합격 판정 기준은 그 중에서 2대가 불합격하고 5대의 평균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불합격으로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5대 중에서 3대가 불합격이 될 경우에는 이 차량은 불적합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검사에서는 최종적인 불합격 판정을 하지는 않고 제작사가 요청하게 된다면 그 2단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추가로 5대를 더 검사를 하게 되고 총 10대 검사 결과 중에서 3대가 기준을 초과하고 전체 10대 평균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또는 총 10대 중에서 6대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을 하고 제작사는 이 차량에 대해서 전체 리콜을 진행을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가스
그 실드로 배출가스 규제라고 해서 그 임의적으로 모든 운행 조건에서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 시험 도로에 대한 특별한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제 시내 주행 도로 그리고 도로를 이제 시내 주행 도로 그리고 교외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 구분하게 되고요. 이 구분은 윈도우에 이제 차량 속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km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시내 그리고 50km에서 75km 사이에는 이제 교외 그리고 75km 이상일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차종 그 비클 타입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그 분포 비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2나 M3, N2 같은 이제 버스나 중형 트럭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시내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내 주행 비율이 45%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실제도 그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는 이런 형태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 모터웨이 구간이 55%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험 도로 규정에 맞는 저희가 시험 도로를 선정하고 그리고 시험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선정한 시험 도로입니다. 보시면 그 시내 주행이 많은 그 버스나 그리고 중형 트럭 시험 도로에서는 이 인천 시내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고속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형 트럭 같은 그 고속도로가 많은 시험 구간은 저희가 그 서울 시내와 그리고 서울 그 강변북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렇게 구성된 저희가 그 시험도로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차량은 저희가 작년에 2016년부터 이 규제가 도입이 돼서 작년에 6개 제작사의 9개 타입에 대한 차종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각각의 세부적인 그 스펙은 저희가 그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 제외시켰고 타입을 보시면 중형 트럭 그리고 대형 트럭 그리고 이제 대형 버스 등이 들어갔고요. 그 버스 중에서는 이제 CNG 버스가 한 차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그 배기량을 보시면 이제 이 3000cc급과 6000cc급이 이제 중형 트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000cc 이상 부분이 이제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프로시저를 보시면 저희가 그 1단계 검사에서 저희가 프리테스트로 차종당 2세대를 먼저 시험을 했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이제 5대까지 1단계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1단계 검사에서 부적합한 차종에 대해서는 2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시험 결과에서는 이 1단계 검사에서 이제 모두 합격이 됐기 때문에 2단계 검사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진행 절차는 저희가 먼저 그 소비자에게 전화 설문을 통해서 그 사전에 시험 차량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화 설문 시에는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차량의 운행 상태 그리고 이 차량들이 정비 이력 등을 먼저 전화 설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 만약에 부적정한 그 유례화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하게 그 OBD 경고등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운행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 차량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차량을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소비자한테 직접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하고 일치하는지 그리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서 최종 시험 차량을 선정하고 이 시험 차량을 저희 연구소 시험 기관인 저희 연구소로 이동하고 그 이동시 배출가 장치를 장착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 점검 항목들은 주로 이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 엔진 필터, 그리고 에어 필터, 그리고 퓨얼 필터 등을 이제 교체한 이후에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시험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위해서는 그 최대 적재량의 한 50에서 60%를 이제 로딩한 이후에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차량에 대한 계량, 그 중량을 계측하고 그 이후에 그 최대 적재량의 50에서 60% 정도를 그 부하를 적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장치에 필요한 제너레이터나 아니면 그 관련 그 스팸가스들을 설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 팸스라고 하는 시험 장비를 설치한 이후에 저희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시험 결과입니다. 총 시험 결과를 보시면 전체 평균적으로는 그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한 0.8 정도, 컨포머티 팩터 한 0.8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실제 이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 이 대형차들이 그 실험실 내에서 운행하는 정도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충분히 저감시키고 있다라는 결론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두 대 차종 중에 이제 일부 차종 중에 그 배출용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저희가 그 이후에 1단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검사의 이제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5대 중에 이제 2대가 그 배출용 기준을 현재 배출용 기준도 초과했고 그리고 실도로 배출가스 기준도 초과했습니다. 다만 평균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이 최종 불합격되기 위해서는 2대가 초과하고 그리고 5대의 평균이 이 기준을 초과해야 되지만 이 차종 같은 경우는 2대는 초과했지만 평균이 초과하지 않아서 그 최종적으로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 불합격된 차종들의 그 전체 파워 대비 그 실시간 윈도우 낙스를 보시면 그 부적합한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전체 파워 영역에서 이제 배출가 좀 낙스 배출량이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그 실시간 결과들을 보시면 이 맨 밑에 부분이 이제 차량 속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실시간 낙스 배출량,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래프가 이제 윈도우의 파워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맨 위에 부분이 이제 그 윈도우의 낙스 컨포머티 팩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서 다 낙스가 높게 나오는 이런 패턴을 보였고, 이거는 저희 분석 결과는 이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합격한 차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앞부분하고 틀리게 합격된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초기에 콜드 스타트와 그리고 그 어번 구간,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서만 좀 많은 낙스 배출량을 보였고요. 그 외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배출량이 거의 안 나오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 실도로 규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죠. 그 유럽에서 유로 6D라고 하는 이런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를 보시면 뉴 타입의 비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그리고 모든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9월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 바뀐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밸리드 파워 스레솔드, 그래서 유효 출력 범위가 현재 20%에서 10%로 좀 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콜스타트 부분은 기존에는 아직 적용하지는 않고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도로 규정에 있어서도 현재 전체 구성은 이제 구성을 그 시내 그리고 교외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순으로 구성을 하도록 구성을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그 에버리지 속도 각 구성 도로의 에버리지 속도를 그 다음과 같이 그 어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 루럴은 45에서 70, 그리고 모터웨이는 75 이상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시험 경로에 대한 구성이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로 6D라고 하는 이제 실드로 배출가스 규제의 좀 강화 규정이 작년에 유럽에서 발표됐고 아마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파워 스레솔드가 바뀌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같은 시험을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파워 스레솔드를 20%로 했을 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파워 스레솔드를 10%로 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CF 값이 이제 20%일 경우에는 한 1.2 정도 나왔던 결과가 10%로 나눠 바꿨을 때는 1.43으로 약 19% 정도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고요. 이거는 이제 대형 트럭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형 트럭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형 트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파워 스레솔드를 10%로 바꿨을 때 그 CF 값이 0.38에서 0.53으로 한 39% 정도가 CF 값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N3에 비해서 N2가 좀 더 증가한 이유는 그 CF 값이 증가한 이유는 N2가 N3에 비해서 그 시내 주행 구간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파워 스레솔드가 낮은 부분은 주로 이제 시내 주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 주행 구간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N2가 N3형보다는 좀 더 CF 값이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 스타트는 아직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나서 결과는 쉽지 않았지만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초기에 콜드 스타트 구간에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그런 그 낙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이 윈도우의 유효 측정 결과에서는 제외하고 아마 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되게 된다면 그 실제 그 현재 측정되는 측정 결과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단순하게 증가하는 부분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형차의 실드로 배출가스 규제를 나타내는 이 컨포먼트 팩터가 전체 구간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고 최고값의 90% 수준의 값을 누적했을 때 90%에 해당되는 높은 값을 가지고 이 최종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콜드 스타트를 포함하게 되게 된다면 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배출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콜드 스타트 규정이 나중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팅 팩터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요약을 한다면 그 대형차의 그 배출가스 규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순식간에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유럽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로6에 새로 도입된 이 대형차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는 실질적으로 그 대형차의 배출가스 저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그 유럽에서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유로6D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부터 그 새로운 시험 도로에 대한 개발 그리고 파워 스레솔드 그리고 콜드스타트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리뷰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이후에 저희가 한국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일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질문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